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220회입니다. 이번 회에는 최불암 선생이 쓰신 인생은 연극이고 인간은 배우라는 오래된 대사에 관하여 라는 제목의 책에 실려있는 글들 중에서 일부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최불암 선생님의 배우론, 연기론을 같이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샘터사에서 2007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 최불암 선생께서 말씀하시는 배우의 성격 구축 방법, 또 좋은 배우들은 자신이 구축한 성격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까지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가, 그리고 배우는 윤리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 약간 접근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저에게 든 생각은 최불암 선생은 훌륭하고 위대한 배우다. 그리고 우리 후학들이 쉽게 쓰여져 있는 이 책을 좀 많이 구입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만한 책, 최불암 텔레세이 인생은 연극이고 인간은 배우라는 오래된 대사에 관하여 라는 책의 일부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이 책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그대 그리고 나는 MBC에서 1997년 10월 11일에 시작하여 1998년 4월 26일에 방송이 종료된 드라마다. 이재갑 기획, 최종수 연출, 김정수 극본의 주말 드라마였는데 마지막 회였던 58회는 시청률이 66.9%를 기록할 정도로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다. 총 150여일 촬영 기간의 80%에 달하는 120여일을 야외 촬영으로 진행했고 주요 촬영 무대였던 경북 영덕을 왕복한 거리만도 13만 킬로미터에 달했으니 서울과 부산을 무려 145번을 오간 셈이었다. 촬영 기간 동안 동원된 연기자만도 연인원 2,959명이었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다. 당시의 사회적 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드라마가 시작된 1997년 11월 국가에서는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상태였고 같은 해 12월 IMF 관리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온 국민이 실의에 빠져 있을 때였다. 드라마는 부잣집의 능력 있는 여자 수경과 어촌 출신의 반듯한 남자 동규가 갈등 끝에 결혼하여 허풍이 센 홀시아버지와 말썽 많은 시동생 시누이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스토리를 담고 있었다. 다양한 연령층을 파고드는 흡입력을 가진 데다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코믹 터치 홈 드라마였기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그대 그리고 나를 통해 많은 위로를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출연자들의 면면도 화려했다. 윤수경 역을 맡은 최진실, 박동규 역을 맡은 박상원을 중심으로 차인표, 서유정, 송승헌, 이본, 김지영 등 젊고 패기 있는 배우들이 출연했다. 물론 동규의 아버지이자 왕년의 마도로 쓰였던 박재천 역은 내가 맡았고 수경의 어머니 역에는 김혜자, 아버지 역은 심양홍이 맡았다. 특히 나와 삼각관계를 이루었던 홍여사 역의 박원숙, 계순 역의 이경진, 그리고 나의 고향 친구 역을 맡아 아랫입술을 말아 넣은 아주 독특한 발성과 몸짓으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했던 양택조 등 관록 있는 연기자들의 경륜과 신세대 연기자들의 밝고 맑은 감각이 합쳐져 하모니를 이루었다. 수사반장의 연출을 맡았던 최종수 PD가 연출을 맡은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반가웠던 것은 전원일기를 초창기부터 10년 넘게 집필하다가
1993년 초에 떠났던 김정수 작가와의 만남이었다. 당시 나는 본의 아니게 정치에 몸을 담았다가 방송으로 돌아온 터라 몸과 마음이 피곤한 상태였다.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김정수 작가는 내게 말했다. 국회에 갔다 오셨으니 나라 사정은 좀 보셨겠네요. 이제 국회의원보다 더 말을 많이 하는 역할을 드릴 테니 한번 해보세요. 김 작가의 그 말은 망설이던 내게 용기를 주었다. 그러나 캐릭터 연구를 하러 목포, 부산, 영덕 등 항구를 돌았는데 뱃사람이나 선장치고 말 많은 사람이 없었다. 그들이 뭐 하러 왔냐고 물어서 드라마 때문에 왔다고 대답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그걸로 입을 다물었다. 밥 먹었나? 자자. 라는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않는다는 우스개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그들은 설령 말을 꺼낸다 해도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진짜 보니 별거 아니네요. 마 X도 I다. 그런 식이었다.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뱃사람들은 새벽 3시 정도에 집을 나서는데 아이들 방문을 열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바라본다고 토로했을 때는 모두가 숙연해지곤 했다. 부인은 그런 남편을 바다로 보내놓고 방에 들어가 일기예보부터 듣는 것이 생활이고 습관이었다. 내가 본 그들은 어찌나 단순하던지. 만선이든 아니든 일단 육지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다방부터 찾아가 뒷방에서 고스톱을 치는 것이 의아했다. 행동으로 먼저 표현할 뿐 그들은 말을 앞세우지 않았다. 그런데 드라마가 시작되고 첫 대본에서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인물로 그려졌다. 점차 현실감을 살려 말을 싹 줄이니 그제야 제대로 된 캐릭터가 나오게 되었다. 애시당초 그대 그리고 나의 주연은 최진실과 박상원이었는데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그의 내용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맡은 박 선장의 비중이 높아졌던 것이다. 자식 역을 하고 있던 차인표, 서유정, 송승헌 등 젊은 사람들의 사랑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나를 비롯한 나이 먹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시선이 쏠렸던 것이었다. 드라마의 내용을 잠시 얘기하자면 이렇다. 내가 연기한 박 선장의 본처가 암에 걸렸을 때 가정부로서 집안일을 도우러 온 계순, 이경진과 운명적이라고 해도 좋을 하룻밤 사랑을 나눈다. 그날의 일로 계순은 임신을 하고 만다. 계수는 애를 낳아서 박 선장에게 주고 떠났는데 그 아이가 민규, 송승헌이었다. 결국 병을 앓던 아내는 죽고 나는 하룻밤 정을 쌓은 계순을 잊지 못하여 재혼도 하지 않고 사남매를 키운다. 엄마 없이 자라는 민규를 늘 애틋하게 바라보면서 감싸주곤 했는데 결국 민규는 자기의 친엄마인 계순을 찾게 된다. 친엄마와의 재결합을 바라는 민규의 말을 듣고 나는 계순을 찾아간다. 언덕 위 2층 집에 살고 있는 계순과 만나는 장면은 내일처럼 잊혀지지 않는다. 나는 계순에게 함께 살자고 말한다. 그러나 계순은 이미 다른 사람과 경험이 있는 몸이고 나와 다시 만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며 같이 살기도 싫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듣고 난 후 나는 이승에서 안 된다면 저승에서나 만나 살아보자고 말하곤 발길을 돌렸다. 실망을 내서 참으며 바깥으로 걸어 나오다가 나의 다리는 휘청거렸다. 주변은 땅이 파였거나 굴곡이 진 곳도 아니었고 대본에 있는 행동도 아니었다.
물론 박재천이라는 인물은 50대 호랍이었고 입으로 소주병을 딴 뒤 퇴하고 마개를 멀리 뱉어내는 사람이기는 했다. 그러면서도 입심이 그럴듯해 40대 여성들을 휘어잡는 매력남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인물이라 하여도 슬프고 침울한 정념에 빠져 있을 때는 다리가 휘청거릴 거라고 판단했다. 그것은 연기였지만 캡틴 박에 대한 배려였다. 평가는 엇갈렸다. 그 장면을 유심히 본 누군가가 내게 말했다. 선생님, NG 필름이 그대로 들어간 모양이에요. 내가 무엇인가에 걸려 발을 삐끗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었다. 나는 실망했고 내 연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런데 또 누군가가 말했다. 그 시인이 너무 좋았습니다. 연인에게 저승에서나 만나 살아보자고 얘기하고 나서 돌아 나올 때 쓰러질 것처럼 걷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특별히 표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는 흐뭇했다.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는 내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다. 이유야 어쨌든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에 심기일전한 작품이기도 했고 천생 내 직업은 배우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드라마이기도 했다. 낙선 이후 어떤 분이 내게 말했다. 최 의원, 일부러 안 찍었어. 당신은 드라마로 더 큰 정치 해야지. 이래저래 고마운 드라마가 그대 그리고 나였다. 1971년 수사반장에서 1997년 그대 그리고 나 이전까지 크고 작은 역할로 내가 참여한 드라마만 어림잡아 40편이 넘었다. 그러나 그 많은 드라마 중 제 나이에 맞는 역할은 쉬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대 그리고 나이에서 나는 내 나이를 찾았다. 다른 드라마와는 달리 극중의 박재천은 특별히 분장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 나이에 맞는 인물이었고 미사여구 없는 말투나 속에 쌓아두지 못하고 즉각 터뜨려 푸는 성격까지 나와 많이 닮아 있었다. 남들은 내게 연기적 변신이라고 했지만 나로서는 오히려 잃었던 나를 찾은 느낌이었다. 사람들이 배우의 연기에 찬사를 보낼 때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배우의 연기는 분석과 집중을 통해 자기 자신과 싸워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연기에 물이 오르면 자연히 배우들은 극중 인물과 자기 자신 사이의 벽을 망각하게 된다. 창조된 인물에 동화된다는 뜻이다. 그대 그리고 나에서 배우 박원숙과 이경진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나 싶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드라마의 내용을 잠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극 중에서 나는 치밀한 계획 끝에 홍 여사 박원숙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받아낸다. 홍 여사가 여우에 홀린 듯한 기분으로 분통이 터져 하면서도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을 때 이 골목에 한 중년 여자가 나타난다. 몰래 숨어서 누군가를 훔쳐보고 있는 여자. 바로 민규, 송승헌의 생모, 계순, 이경진이다. 고생만 하다가 병까지 든 계순을 보는 순간 나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패대기를 친다. 뭐하러 나타났냐고 하면서. 그러나 다음 순간 늙은 플레이보이인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렇게 작품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부천에 일이 있어 갔다가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으며 내게 물었다. 누구하고 결혼하실 거예요? 박원숙과 이경진 둘 중 누구를 택할 것이냐를 물어본 것이다.
작가가 알지 내가 알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웃으며 대답을 했다. 그런데 어떤 젊은 부부가 마침 식당에 들어섰다. 나를 발견한 순간 나를 발견한 젊은 여자는 내게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누구하고 결혼하실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었다. 글쎄요, 나는 모르지만 작가는 알고 있겠죠. 그런데 누구하고 결혼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되물었다. 박원숙 씨요. 젊은 부부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식당 아주머니가 그 부부가 손님이라는 것도 잊은 채 말했다. 아니, 젊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한국 사람 맞아? 자기 자식을 낳아준 애 엄마에게 가는 게 도리지.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나이 같은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따져 묻자 손님인 젊은 부부가 주눅이 들어 어쩔 줄을 모르는 웃지 못할 상황이었다. 방송국 내에서도 드라마의 결말과 관련된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결과는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다.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보니 73% 정도가 박원숙과 결혼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젊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으로는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없으므로 ARS로 다시 조사해보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무작위로 조사를 한 결과 72% 정도가 이경진과 같이 살라는 정반대의 응답이 나왔다. 젊은 층은 홍여사인 박원숙과 결혼하기를 원했고 중장년층은 계순역의 이경진과 재결합할 것을 주문했다. 조사 결과 자체가 팽팽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결말은 전적으로 작가에게 일이 많은 상황이 되었으며 김정수 작가는 장고 끝에 내가 계순이 역의 이경진과 재결합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내려진 결말이 연출자의 입을 통해 출연자들에게 알려졌다. 출연자들도 나의 선택을 무척 궁금해하던 터였다. 종영을 몇 회 남기고 대본 연습을 하기 위해 스튜디오에 출연진이 모였던 날이었다. 마침 분장실 앞에서 나는 박원숙과 마주쳤다. 그녀는 분장을 마치고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나를 마주하자 표정이 일시에 변했다. 으이그. 그녀는 그렇게 외마디를 남기며 내 앞을 휑하니 지나쳐갔다. 그러고는 자기 자리에 가서 앉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영문을 몰라 그녀에게 물었다. 집에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박원숙은 내게 쏘아붙이듯이 말했다. 생시에도 남편 복이 없는 인간이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그만큼 자신에게는 남편 복이 없다는 말이었다. 화장이 지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얼굴을 틀면서 그녀는 계속 울었다.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과연 위로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도 판단하기 힘들었다. 대본 연습을 위해 스튜디오에 속속 모여든 출연진들도 난감할 따름이었다. 이상한 상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박원숙의 말을 들은 이경진도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던 것이다. 아니, 당신은 또 왜 울어? 질문을 해도 이경진은 그저 말없이 울기만 했다. 때 아닌 여인들의 눈물 때문에 나는 그만 난처한 입장이 되고 말았다. 결혼에 3번을 실패하여 평탄치 않은 삶을 사는 자연인 박원숙과 지금도 그렇지만 짝을 찾지 못한 채 독신 생활을 하고 있는 자연인 이경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탓이었다. 박원숙으로서는 외아들까지 사고로 잃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찢어질 노릇인데 운명이란 정말 가혹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더 알 수 없는 것은 극중 수경의 어머니 역을 맡았던 배우 김혜자의 태도였다.
당시에는 전원일기에서 같이 출연하는 부부 사이였는데 김 회장인 남편이 젊은 애들과 연애나 한다는 듯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이었다. 눈이 마주치면 그녀는 예전과는 다르게 웃지도 않았고 나를 불편해하는 구석이 역력했다.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나와 재결합한 개순이가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떠나는 장면이었다. 카메라맨은 하늘 위 헬기에서 배를 타고 떠나는 우리를 찍는 상황이었다. 대본에 주어진 설정은 바람이 불자 내가 점퍼를 벗어서 개순이에게 입혀주는 정도였다. 그렇게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점퍼를 입은 이경진이 갑자기 어깨를 들먹이며 울기 시작했다. 대본에는 없는 상황이었고 내가 왜 우느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촬영이 끝나고 나는 다시 그녀에게 물었다. 왜 울었어? 그러자 이경진의 말은 간단했다. 행복해서 울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민규의 말을 듣고 개순에게 찾아가 같이 살자고 했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녀에게 거절을 당한 후 돌아서며 걷다가 다리를 휘청거린 상황이 떠올라 가슴이 뜨끔했다. 그럼 저번에 스튜디오에서는 왜 울었냐고 묻자 그때도 내가 홍 여사에게 가지 않고 자신한테 왔다는 설정이 너무 행복해서 저도 모르게 울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때 이경진이 흘린 것은 승자의 눈물인 셈이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게 만든 범인은 바로 인물에 대한 몰입이었다. 박원숙이 자신을 빗대어 한탄하며 운 것이나 이경진이 행복에 겨워 눈물을 보인 것이나 김 회자가 양촌리 김 회장을 상대적으로 젊은 여자들에게 빼앗겨 쌀쌀맞은 태도를 보인 것이나 모두 그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들의 태도는 연기를 할 줄 아는 배우들의 버릇 같은 것이라는 게 나의 판단이다. 배우는 작중 인물을 자기화하는 경우와 형상화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본능적으로 체득하는 것인데 가끔은 훈련을 통해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무슨 일이든 1년만 꾸준히 시간과 노력을 쏟다 보면 자기화되게 된다. 마찬가지로 배우들도 자신이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감정을 몰입하다 보면 현실의 나와 등장인물을 동일시하며 자기화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내 경우에는 등장인물을 나에 비추어 형상화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 인물의 특성을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분석하고 그 인물의 세세한 부분까지 설정해서 연기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자면 시대적 배경은 언제인지, 등장인물의 상징이 되는 습관은 무엇이며 그의 성격은 어떠한지까지를 노트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다. 음악성이 높은 사람이면 두들기는 것이 습관이고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어깨를 움직인다. 사람마다 제각각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점에 착안해서 성공한 드라마가 한백년이었다. 그 드라마에서 나는 충복인 머슴이었는데 유인원처럼 손을 길게 늘여서 인사를 하고 다니는 부분을 포착했더니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가 떠오른다며 공감을 해주었다. 내 나이 30에 40대 후반의 수사반장이 되어야 했고 40즈음에 60대 중반의 김 회장 역할을 소화해야 했으니 인물을 자기화할 수 있는 재간도 방법도 없었다. 심지어 연극을 할 때는 20대 때 이미 60대, 70대 노인의 역할을 도맡아 했으니 더 이상 말해 무엇하겠는가. 지금도 배우 박원숙을 만나면 그녀는 내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올 때가 있고 배우 이경진을 만나면 내게 무안해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그렇다고 그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네들은 배우고 프로이며 자연인 최불암을 싫어하거나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황인뢰가 연출한 궁은 만화적 상상력과 드라마적 요소가 맞아떨어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다. 나는 이 드라마에서 성조 역할을 맡았는데 황태우 박씨 역할의 김혜자와 다시 부부로 만나 질긴 인연을 확인할 수 있었다. 드라마의 제작진은 내게 단 1회만 출연해달라고 부탁했고 나는 그것을 주저없이 받아들였다. 그들은 내게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을 결례로 여긴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이다. 오늘이 내가 있기 전 나 역시 무대 위를 부지불식간에 지나가는 엑스트라였다. 엑스트라가 무대를 한 번 지나가는 일에도 수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천천히 걸어갈 것인지 뛰어갈 것인지 어떤 마음가짐과 걸음걸이로 지나가는 것이 좋은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작품에 필요하기만 하다면 나는 단 1회의 출연뿐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촬영하는 일이라 하여도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 나는 리얼한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좋다. 외국 배우 중에서는 제임스 딘, 말론 브란도, 로렌스 올리비에, 존 길거드, 리차드 버튼, 클린트 이스트우드, 게리 쿠퍼 등 사실적이면서도 개성이 강한 연기자를 좋아한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나 게리 쿠퍼는 엑스트라 출신이라는 점에서 더욱 마음이 끌린다. 게리 쿠퍼는 미국의 전형적인 와스프, WASP,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계열의 배우였다. 백인이고 머리가 노란 앵글로색슨족이며 미국의 개척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인 것이다. 그는 정의로운 로맨티스트와 휴머니스트의 면모를 두루 갖춘 국민 배우로 승승장구했다. 그런데 그가 배신, 모로코, 무기여 자릿거라 등에 출연하면서 인기가 치솟은 이후 어떤 여배우와 스캔들이 났다. 당시 대통령 루즈벨트는 뉴딜 정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가십 기사를 본 후 게리 쿠퍼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식사 후 대통령이 신문에 난 스캔들의 진위를 묻자 게리 쿠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대통령이 말했다. 당신이 잘나서 국민 배우로 추앙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인 나마저도 당신을 좋아했던 것은 당신이 정직하고 정의로우며 스캔들 없는 모범적인 미국인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스캔들은 당신은 물론 당신을 미국의 희망으로 내세운 나까지도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뉴딜 정책을 펴면서 자랑스러운 미국인의 얼굴로 당신을 내세웠는데 그 사람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바람을 피우면 나와 당신과 미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즈벨트는 게리 쿠퍼에게 자신의 대통령 사직서를 내놓으며 3일의 여유를 줄 테니 가서 읽어보고 정 그 여자를 못 버리겠으면 다시 백악관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돌아간 게리 쿠퍼는 그 다음날 다시 백악관으로 들어왔고 그 이후 건강한 미국의 정신을 일구는 데 일조했다는 얘기다. 지금 와서 미국의 대학이나 고등학교에는 게리 쿠퍼와 존 웨인의 동상이 서 있다고 한다. 그들의 정신을 닮은 미국인을 키우기 위해서 말이다.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며 스캔들을 일으키는 배우가 있는가 하면 게리 쿠퍼나 존 웨인처럼 강직한 성품의 배우도 있다. 민의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치인이나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가는 배우들이 대중의 모범이 돼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원칙인지도 모른다.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살아줄 것을 요구한 루즈벨트 대통령과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인 게리 쿠퍼의 일화는 배우라는 직업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반면교사다. 사람들은 내게 국내 배우 중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종종 묻는다. 그때마다 나는 조금이라도 배울 게 있다면 누구건 가릴 것 없이 다 존경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굳이 이 자리에서 몇 분을 떠올려 본다면 이러하다. 국립극단 단원 시절 변기종 선생과 같은 무대에 섰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다. 당신은 한국 신연극 초창기의 연출가이자 연기자로 조선문예단, 조선연극사 등의 창립에 참여했고 광복 후에는 자유극장을 세우는 한편 국립극단 단장을 지닌 원로이자 연극계의 산증인이었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연극을 시작하기 30분 전에 늘 무대에 나와 성호를 그으며 기도를 하는 선배가 있다고 소개한 분이 바로 변기종 선생이셨다. 어느 날 나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 선생께 무엇을 기도하는지 여쭤보았다. 내 기도? 그것은 그저 내 자신을 잊게 해달라는 주문이지. 선생은 그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셨다. 지금 생각하면 선생이 맡은 배역에 대한 감정이입의 한 방편이었을 터인데 기도를 통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자기가 그릴 인물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그때 우리는 선생의 기도를 방해할까봐 뒤꿈치를 들고 조용조용 걸어다녔다. 야화라는 그 연극에서 선생은 김종서 역할을 하셨는데 당시 대학생 엑스트라들이 무대 뒤에서 선생의 연기와 표정을 주시하며 감탄사를 연발했던 기억이 난다. 영원한 햄릿 김동원 선생이 첫 무대에 여자 역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선생은 1932년 배제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연극부 창립작인 유진온일의 연극 고래에서 선장의 아내 역으로 처음 무대에 섰다. 선생의 대표작이라고 알려진 햄릿은 전쟁의 와중인 1951년 대구 키네마 극장에서 국내 초연되었다고 들었다. 당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일주일이었는데 하루 17시간씩 초인적으로 연습해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친 일은 지금껏 전해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다. 장민호 선생과 백성희 선생도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케 한 배우들이었다. 두 분은 오랫동안 국립극단 단원과 단장을 했는데 연극계에서 선 굵은 연기로 정평이 나 있는 장민호 선생은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진석, 원빈의 노인역으로 분하는 노익장을 과시하기도 했다. 뿐이랴 황정순, 최은희, 정애란, 나옥주 선생 등 지금도 그분들이 활동하던 모습, 노력하는 모습들이 눈에 선하다. 그러나 그분들의 이름이 잊혀져가는 안타까움도 잠시 앞서간 당신들을 떠올릴 때마다 새삼 두려워지는 것은 결국 지금의 후배들이 보고 있을 나의 뒷모습이다.